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평택총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11주차 강의 진행을 맡은 박미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치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또 가치 분석을 할 때 쓰이는 지표들 여러 가지 내용들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명강의 펼쳐주실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11주차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표님만의 노하우로 이 시황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시황 분석의 개요 전반적으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동안 제가 출연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수급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사실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차트로 보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치로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수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 투자의 1번 격언이 뭐냐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매수세가 강하지 않으면 반대로 매도세가 강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반대로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급 분석에 대해서 사실 그 종목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때 수급을 먼저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급 분석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HTS가 발달돼 가지고 누구나 다 매매 동향을 보는데 그거를 잘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황 분석을 완벽하게 하는 걸 가르쳐 준다, 이건 좀 약간 무리가 있고요. 적어도 터무니없이 시장을 못 보는 이런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황 분석은 곧 수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치와 차트를 동시에 봅니다. 근데 시황 같은 경우에도 가끔가다 가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1989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적정 지수가 얼마인지 시청자분들 아십니까?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벌써 15년이 넘었죠. 90년대 중반에 그 외국에서 평가한 게 그때 이미 2천이었어요. 지금 그럼 얼마여야 될까요? 4천입니다. 그럼 만약에 가치들만 본다 그러면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출렁거리다가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한번 가게 되면 최소한 3천 한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적정 지수가 지금 4천이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만 뒷받침되면 4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3천을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종목 분석할 때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사실 수급은, 그러니까 시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는 방식이 뭐냐?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결과론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보는 방식대로 남도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한 지 뭐 6개월이 안 되거나 뭐 길어봤자 1년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1년, 뭐 길면 2년 정도 지나면은 웬만한 보조 지표 다 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수 차트가 있으면 흔히 하는 말로 선긋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걷는 선을 남은 못 끝내는 거죠. 똑같이 거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 방송에서 매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차트 가지고 시황을 보는 건 확인은 된다. 자, 여러분, 이제는 시장이 꺾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제는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거는 해줄 수 있지만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수급입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형주 동향을 갖고 주로 이제 차트를 비교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 계산이에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뭡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 두 번째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세 번째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합쳐지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대형주라든가 업종을 비교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다 또 복합적으로 계산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해드리는데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개념을 가지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좀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또 이제 차트를 통한 그 시황 분석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미난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미라 씨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네. 1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네. 한 달 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1900에서 2000. 또 지금도 뭐 1900에서 2000. 근데 차트로는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네. 결과가. 근데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매수 때문에 100포인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대형주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다 틀린데 결과는 똑같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서 100포인트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근데 프로그램 매수였다. 그 과정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던졌어요. 근데 네.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상승이죠. 그래서 차트 가지고 시황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때도 그렇고 10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차트 갖고 자꾸 시황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종목을 보는 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는 차트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시황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차트는 웬만하면은 안 봐도 그만 경우에 따라서 봐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한번 실전에서 한번 그 검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건 제가 정말 실전에서 그 적중했던 사례입니다. 저는 그 1월 말이었죠. 이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2050점이 고점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1월 말에 처음 발표하고 나서 3월 중순하고 그 다음에 4월 초순에 한 번도 말을 안 바꿨습니다. 자, 1월 말에 발표했거든요. 놀랍게도 이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서울경제는 아니지만 이 방송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차트 보고 맞출 수 있을까요? 2050 고점이라고 하는 거를 도저히 못 맞춥니다. 수급 보고 계산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5월 7일부터 이제 서울경제 출연하면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1750에서 1775선 사이, 그러니까 1762.50이 저점이라 그랬었잖아요. 네. 무려 2달 동안 얘기했어요. 한 번도 말을 안 바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박미라 씨가 아주 대표적인 증인 아닙니까? 이것도 네. 뭐냐? 수급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과연 차트를 봤겠냐고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차트의 기법 가지고 고점 저점을 파악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차트를 보면 이거 뭘 가지고 이게 지금 저점 고점이 나옵니까? 한번 계산해 보죠. 한번 차트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2050선 고점입니다. 이 라인이. 그다음에 1762.50 라인이 저점이에요. 어떤 보조 지표를 갖다 댄다고 해도 이 고점하고 저점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보조 지표를 갖다 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1950에서 1975선 사이가 고점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제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하고 미국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고생했는데 결국은 현재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차트 가지고는 시장 분석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수급 분석을 하자. 그 다음에 차트는 뭐냐? 어떤 때는 참고하고 어떤 때는 참고하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러면 차트를 참고해야 될까요, 말까요? 참고를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정상적으로 추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보면 딱 맞아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는 그때는 차트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익히셔도 오늘 아마 그 시황 그 분석에 대한 개요 사실상 거의 90%는 알고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수급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현물과 파생조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의 매수와 매도 패턴부터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 제가 강의 내용을 미리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플랑크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이사슬에서 최말단이잖아요. 그죠? 네. 일종의 이제 보면 이제 1차 포식자가 있고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초식 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식 동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프랑크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성, 식물성 프랑크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생물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먹이잖아요. 특히 이제 어류에 있어서. 근데 왜 프랑크톤이냐? 그러니까 약자라는 표현인데 네. 이제 절대 강자는 외국인이죠, 당연히. 왜 외국인이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금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커졌거든요. 커졌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신체로 비했을 때 한 손바닥 하나밖에 안 돼요. 네. 참 서글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IMF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 이제 IMF 시절에 이제 300포인트를 깬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보다 작았어요. 충격적이죠. 네. 아무리 300포인트가 깨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의 기업일 네, 뿐인데. 하나의 지보다 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도박으로 비유하자 그러면은 판돈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게임 장소예요. 네. 근데 돈 훨씬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조정해 버린대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이제 강자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 항상 뭐냐 후행성 매수자입니다. 왜 그러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모이면 그 돈 갖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산이 많아요. 투자 정말 잘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죄송스럽게도 개인들 돈 가지고 사실 그 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단계가 개인입니다. 왜 그러냐? 자, 정보도 없죠. 자료도 없죠. 그 다음에 타이밍도 늦죠. 그래서 프랑크톤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또 왜 제가, 정말 이 교육을 하느냐. 적어도 프랑크톤에서는 벗어나자는 얘기죠. 그러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당신은 그럼 어떤 정보나 자료가 있느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HTS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똑같은 거 보고 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는데 왜 못하냐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 현물 매수 매도 패턴인데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을 비교해 드리는데 일단 외국인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1부터 10까지 있죠. 왼쪽에 보면 그죠? 산으로 말하면 이제 1분 능선부터 10분 능선이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보통 거의 바닥권에서 5분 능선까지 매수합니다. 거의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기간이 들어오고요. 네. 던지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8분 능선 그러니까 고점 찍기 전부터 던져요. 아. 그때 고점 찍고 던지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꺾이고 다시 던지고 네.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항상 외국인이 이런 패턴이에요. 네. 이건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은 이제 정반대죠. 아이고. 물론 개 중에는 이제 그 2분 응선, 3분 응선에서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단타하다 끝나요. 음. 단타하다 끝나고 보면 개인들 그러잖아요. 내가 단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달에 20% 먹었다고 좋아했는데 웬걸 들고 있었으면 300% 수익이었어요.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때서야 이제 고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주식 투자는 중기가 맞아. 그때 이제 고점 전부터 이제 아주 풀베팅 매수합니다. 중기로 들어가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웬만큼 빠지면 안 던져요. 네. 안 던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들은 손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또 하나, 기관이라든가 주식 전문가들이 손절을 안 하게 막아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던지기 전엔 손실이 아니다. 평가 손이 발생해도 손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2008년에 주가가 대폭 나가면서 펀드들이 마이너스 70, 80까지 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말이 되죠. 어떻게 펀드가 마이너스 70, 80까지입니까? 네. 그때까지 홀딩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개인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죠. 그래서 홀딩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언제부터 던지느냐. 꺾이고 나서 완전히 이제 다시 꺾인 이후에 5분 후선부터 바닥까지 그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 따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이제 방송에서 발끝에서 사서 머리 끝에 던지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왜? 출렁거릴 때 보면 확인 매수한다고 하다가 단기 고점 찍고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서 벗어나시려면 첫 번째가 뭐냐? 시장 분석에 눈을 좀 떠야 된다. 두 번째 수급 분석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서히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좀 서글픈 현실이지만 이래서 네. 프랑크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현물 매수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의 매매 패턴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기관은 한 어느 정도,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기간은 항상 중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외국인이 바닥부터 끌어올려 주거든요. 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펀드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돈 갖고 운영하니까 아. 절대로 바닥에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의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미국에 어떤 그 금융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합니다. 네. 자, 한다. 그러면 그러면 아시아는 몇 프로, 유럽은 몇 프로, 그럼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항상 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 미국은 전 세계의 투자자가 다 모입니다. 달러가 통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돈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어느 정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네들은 사실 달러가 얼마든지 찍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환전하면 되잖아요. 그거 갖고 언제든지 공격하는 거고, 기관들은 항상 후행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은 단타 치다가 혹은 전혀 안 하다가 와, 지수 잘 가네, 남들 벌었다 그러네, 그때 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이 주식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박미래 씨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죠? 기억합니다. 나는 노력을 안 하고 실력이 없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간접 투자를 가입하고 해지하는 시점 자체가 그게 바로 시장 분석이라는 거죠. 네. 그게 곧 실력이다. 실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아무 노력 안 하고 돈만 맡겨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저점일 때 펀드 가입하고 고점일 때 다시 이제 환매하고 그렇게 하면 돈을 버는 건데 대다수의 투자들이 어떻습니까? 뒤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은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물 쪽에서의 매수와 매도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파생 쪽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파생 쪽의 매수와 매도 패턴도 설명해 주시죠. 네. 파생은 이제 흔히 이제 선물 옵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선물 같은 경우 이제 기간 매수는 하락, 매도는 상승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선물에서 개인하고 외국인은 선물 투자 자체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매도를 하든 매수하든 그 자체가 이제 수익 내려고 베팅하는 건데 네. 기간은 철저하게 해지 차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간은 현물에서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선물에서 매도를 해요. 네. 반대로 현물에서 매도를 하면 선물에서 매수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관리 차원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간하고는 정반대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선물에서 외국인하고 개인은 선물 자체 수익을 노리고 매매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든 매수하든. 예를 들어서 뭐 매도해서 더 내려가면 수익 나는 거고 매수해서 올라가면 이제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근데 기간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위험관리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선물이 매수할 때는 이제 보통 지수가 하락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매도할 때는 상승하는 구간이고. 왜냐하면 이제 기간이 이제 현물을 매수하면서 끌어올 때 한편에서는 얘네들은 선물을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아셔도 눈이 뜨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제 오늘의 팁 시간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급 동향을 파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하고 외국인 합쳐야 된다 그랬어요. 네. 개인하고 외국인 둘 다 매도다 99% 빠집니다. 둘 다 매수다 99% 올라가요. 네. 그렇다면요. 개인은 매수하는데 외국인이 매도할 경우. 네, 그런 경우가 그런 있잖아요. 데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쌤쌤인데 네. 비슷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최종 저기는 이제 외국인을 더 봐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매도 매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1000계약씩 각각 매수 매도를 했다. 음.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방향성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무리가 없고요. 네. 근데 옵션 같은 경우에 개인이 이제 콜 매수 풋 매도하면 이거는 거의 90%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콜 매수 풋 매도는 뭡니까? 상방에 베팅한 거잖아요. 거의 이건 하락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콜 매도 풋 매수하면 이거 반대로 상승하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향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극단적인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요. 자, 선물에서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개인이 한 1000계약씩 매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2,000계약 매수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하락 트렌드잖아요.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이 둘 다 매도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옵션에서 개인이 콜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매수하고 풋에서는 또 반대로 100억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거의 99% 내려갑니다. 어. 분봉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가끔 가다 이게 이제 좀 뒤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왜곡된 거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 파생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장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판단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기적으로 등락을 결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세 번째, 분봉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분봉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세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합니다. 해외 증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어떤 그 4대 업종 있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 이것만 보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등락. 이거는 이제 보통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선물 동향만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장중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이제 일교차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심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하루 일교차가 10포인트면 상관이 없는데 한 40포인트 돼봐요. 그러면 똑같이 매수하더라도 언제 매수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매도해도 언제 매도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보는 참고 기준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 동향하고 옵션 동향을 보시면서 아 지금 요만큼 빠졌지만 더 빠지겠다 싶으면은 매수를 늦추는 거죠. 또 반대로 자 선물하고 옵션 동향을 보면서 야 지금 내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봐라 현대 트렌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매도를 늦추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일단 선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 합작한 걸, 개인이죠. 합작한 거로 매매 동향을 보고, 그다음에 옵션에서는 개인이 무조건 상방 배팅이면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하방 배팅이면 상승한다. 거의 이거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황을 예측할 때 파생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업종을 통해서 지수 분석하는 방법도 배워볼까 하는데 이 코스피 지수와 4대 업종을 통해서 지수를 분석하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와 4대 업종 비교인데요. 네. 4대 업종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왜 또 4대 업종이냐 이걸 설명드릴게요. 일종의 제조 빅4입니다. 자, 이거 말고 나머지는 한번 봅시다. 제조 이거 말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료. 네. 있긴 있죠. 근데 뭐 과자 만들고 음료수 만들고 아무래도 좀 작죠. 시가총액이. 그다음에 뭐 또 뭐 제조업 중에서 뭐 종이목재. 정말 밋밋합니다. 제조업계 몇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뭐 또 제조업 쪽에서 보면 뭐 뭡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도 네. 있고 뭐 기타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조업이라고 해도 메이저가 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4대 업종은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수출도 하고 내수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업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머지 업종들 보면 이제 금융 업종들은 당연히 이제 비제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그렇고요. 뭐 한전이라든가 이제 뭐 무슨 한국가스공사 같은 거 있는 거고 통신회사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개가 왜 핵심이냐? 결국은 지수가 갈라 그러면 이 네 개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개 중에 최소한 하나, 많으면 두 개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하고 4대 업종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이걸 보면서 현재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질 건지 올라갈 건지,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떤 게 주도 업종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시냐면요, 선도주가 있고 중간 후발 업종이 이제 파악이 핵심인데, 자, 주도 업종은 반드시 이제 지수를 견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걸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게 전기전자고요. 네. 두 번째가 운송장비고요. 화학이 있고요. 철강금속이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요, 작년에 제가 그 9월 말에 1650을 저점이라고 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점을 찍었거든요. 이때 제가 저점이라고 확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기전자의 상승세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작년 9월 말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전기전자는 작년 8월 말에 저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음. 왜 그러냐? 4대 업종 중에서 지수 저점보다 가장 빠른 게 이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물론 그 지수보다 저점을 빨리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수급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확신한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제가 후반부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코스피 지수하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요렇게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 네. 강한 게 없으면 저점 찍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장에서는 지수보다 약하거나 지수하고 연동해서 똑같이 내려가요. 네. 근데 꼭 지수보다 저점을 빨리 찍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주도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계속 가게 되면은 저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코스피 지수. 이것도 역시 제가 실전에서 작년에 가을에 분명히 1650 바닥이라고 선언했고 이제 적중했던 사례인데요. 차트 갖고 해석이 안 돼요. 뭐 갖고 이게 바닥이 보입니까? 네. 어떤 보조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네. 절대 안 돼요. 근데 제가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때도 제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갔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 설명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주도 업종을 파악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도 업종은 지수보다 강합니다. 비주도 업종은 지수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보다 강하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 뭐였습니까? 바로 전기전자였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코스피와 시가총액 탑 10위권 이제 그 종목 파악인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제가 이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대형주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업종 갖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대형주 갖고 하는 경우는 뭐냐,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 확실하게 하락, 요럴 때는 탑10 종목 갖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를 놓을 때는 업종 갖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거예요. 저의 노하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 보면 이제 단기 흐름 파악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탑10 종목 중에서 이제 4대 업종의 대표주를 또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전자는 뭡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다음에 화학은 당연히 LG화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철강금속은 이제 포스코가 되는데요. 그러면 운송장비가 헷갈리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운송장비는 반드시 조선과 자동차로 구분해야 된다. 왜? 이게 항상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 수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운송장비 업종 015를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간단합니다. 바로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의 그 차트 보시는 게 딱 맞아요. 두 개를 합성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조선하고 자동차가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조선이 많이 갔다가 어떤 때는 자동차가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운송장비 그 업종 지수만 딱 보면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제가 사례로 들어보겠는데요.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얼마나 이게 극심하게 움직였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현대중공업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2006년하고 7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상승했죠? 네, 무지막지하게 상승했어요. 거의 뭐 9배, 10배 갔어요. 네, 무지막지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2006년, 7년이었거든요. 네. 자, 그 당시에 자동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보실래요? 이게 정말 현대차 맞아 그럴걸요, 아마? 거꾸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조선주가 주도한 거죠. 자, 지금은 또 보세요. 2009년 초부터 현대차가 5만원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25만원까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반대로 이번에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2009년 초부터 보면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차를 업종 대표주니까 이걸 딱 별도로 보셔야 된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형주를 통한 지수 분석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은 우량주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노하우도 알고 계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부분의 우량주는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량주, 개별주 설명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냐면은, 개별주는 괜히 개별주가 아니라, 개인이나 개인 세력이 이제 만드는 게 개별주다. 그리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가격을 형성해서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연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왜? 네. 올라갈 때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내려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음.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빠집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이거 우량주인데 왜 빠져요? 그래요.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또 개별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상승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죠. 근데 이제 개인만 순매도인 경우에는 이제 역시 상승 확률이 높은데, 개인만 순매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늘 하루의 수급 동향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기관 다 매수다. 그럼 거의 뭐 99%입니다. 근데 개인만 순매도인 경우에는 어쨌든 상승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 있는데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그날 다 매도해요. 네. 그럼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샀잖아요. 한번 보세요. 99%가 하락하게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우량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우량주가 뭐냐? 외국인하고 기관의 보유 지분이 합쳐서 50% 이상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량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0% 이상인 종목들은 무조건 뭐만 보면 된다? 딱 하나. 두 글자로 뭘까요? 시황입니다, 바로. 어차피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50% 이상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수가 받쳐지면 매도 안 하고 보유하면서 어쨌든 추가 매수가 나오고 신규 매수도 나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던지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그래서 절대 우량주 개념은 그냥 50% 이상의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코스피 탑 10 종목들을 보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렇다고 보셔도 이제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량주 단기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또 제가 작년에 시황 적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1순위가 있고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단기 매매할 때 1순위는 어떤 걸 잡아야 되고 2순위, 3순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걸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많은 기법을 설명드리면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1순위가 뭐냐? 지수 추세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다. 이러면 거의 이거는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둘 다 매수했으니까. 네. 확률상으로. 어느 한쪽이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 이건 무조건 1순위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뭐냐? 바로 2순위, 3순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문하죠. 그런 말이에요. 외국인은 매수했는데 기관이 매도했을 때는 어떻게 네. 되고, 또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되고, 바로 이건데, 자, 2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수 상승 추세에서는 외국인만 매수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그럼 뭡니까? 기관은 매도했다는 얘기죠. 네. 또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기관만 매수했다 해는 종목이에요. 이러면 네. 이제 외국인 매도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2순위예요. 어. 그 다음에 3순위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솔직히 1순위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2순위, 3순위가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 지수 상승 추세에서는 기관은 매도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말하는 거고요. 네.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는 기관이 매수만 하면 돼요. 외국인은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거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삼성전자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증거가 됩니다. 자, 보이시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작년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가격으로 말하면 80만 원 전후였습니다.
이때 좀 매수 안 냈어요. 사실 네. 제가 이제 올해도 뭐 135만 원 이상의 던져라 뭐 이런 사인 냈었고 또 다시 또 매수도 뭐 112만 원 뭐 이렇게 냈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매수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끌고 가시라고요. 아, 80만 원에 잡았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근데 네. 왜 이때 매수했느냐? 자, 그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추세 먼저 보겠는데요. 작년 9월 말 10월 초였죠. 이때 지수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도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아래 있으니까 추세가 뭡니까? 하락 추세죠. 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요. 조금 더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한 300 정도 하면 이제 크게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자, 어때요? 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아래 있으니까 어때요? 하락 추세 맞죠? 네. 그럼 지수는 어땠었냐 보여드릴게요. 자, 지수 보시면 어때요? 지수 역시 똑같습니다. 자, 9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61선 자체가 약세장이었죠. 엄청나게 네. 지금 갭이 넓잖아요. 음. 누가 봐도 약세장이잖아요. 그죠? 자, 9월 말 보세요.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일 때 어떻습니까? 61선하고 120선은 모아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점점 심화되는 거잖아요. 네. 자, 삼성전자 다시 볼게요. 자, 시기로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분명히죠?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아니, 기관이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 계속 던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9월에 보면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던지고 기관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자, 그러면 수급 동향을 한번 작년 거 보여드려 볼까요? 보여드리면 네, 아무래도 궁금해요. 실감이 나겠죠? 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일별 동향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올해 10월입니다. 자, 이걸 네. 계속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코스피는 하락 추세였는데 그때 네. 바로 기관이 매수했다는 거죠. 네, 도저히 아마 믿질 않을 겁니다. 근데 보면 믿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아쉽게도 9월 말부터 나오는데요. 네. 그 전에 보면 자, 9월 말 10월 초잖아요. 8, 9월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어요. 누가? 기관이. 그 이후로도 네. 기관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었잖아요. 보세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다 나오진 않지만은 이미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인 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 지수는 뭐 1500 깨진다. 심하게는 1200까지 간다. 근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1650 바닥입니다. 그러더니 그동안 그렇게 소외됐던 삼성전자 매수했는 거예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뭘 믿고? 바로 이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정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현재 나와 있는 HTS만 갖고도요, 여러분들이 응용만 하면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제가 다 이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시키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생력을 길러드리고 좀 더 창의적인 사고로 시장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뻔한 그 방식의 뭐 보조지표 갖고 뭐 선긋기하고 그 다음에 그 뉴스 보고 판단하고 이길 수가 없죠. 프랑크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인터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첫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책을 100% 제가 썼다. 단 한 글자도 좀 표절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론과 실전이 그대로 다 담아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증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나중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패턴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순위는 당연히 어떻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매수하면 당연히 1순위잖아요. 이거는. 헷갈리는 게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한쪽만 매수할 때는 어떤 게 2순위고 어떤 게 3순위냐? 바로 이겁니다. 추세가 하락일 때는 기관이 매수한 게 맞아요. 네. 상승일 때 외국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기관이 왜 매수할까요? 손해본 거 많이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일 때는 기관이에요. 상승 추세일 때는 오히려 외국인입니다. 네. 이게 아마 당분간은 바뀌지 않은 진리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우량주 단기 매매할 때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실제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관심 종목 활용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봐야 할까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 100종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알죠? 자, 네. 그러면 코스피 100종목이 지금 코스피 100이 죽을 때까지 코스피 100일까요?
아니죠. 항상 변화였죠. 계속 바뀌어요. 네. 근데 매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피곤해요. 네. 한 달에 한 번 꼭 바꾸세요. 음. 저는 매달 2일 이걸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매달 1일에 코스피 1등부터 100등까지 딱 세팅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100종목만 계속 매달 1일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쪽의 종목들이 랭킹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조선 쪽에 있는 그 종목들이 보면은 얼마 전만 해도 20위권 밖에 있는데 막 10몇 위까지 올라오고 흐름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증권주가 갑자기 탑 그 100 안에 들어왔네. 이것만 보면요 흐름이 딱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상적이었던 놀라웠던 종목이 뭐였었냐, 바로 기아차였습니다. 기아차가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100이 아니에요, 200이 안에도 못 들었었어요. 그 기아차가 어느 날 갑자기 100이 안에 들어오더니 네. 놀라지 마세요, 넘버 3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그렇죠. 다시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매달 1일 코스피 100 종목을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만 잡아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코스피 100 종목을 이제 세팅하다 보면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매달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는 100에서 벗어나서 없어지는 게 있고요. 몇 개는 이제 100으로 갑자기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통 최소 5개에서 10개입니다. 그걸 유념해서 보세요. 코스피 100 종목을 매달 세팅하다 보면 5개에서 10개 정도는 새롭게 들어오거나 새롭게 빠져요.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코스피 100이었는데 벗어났다가 다시 100으로 들어온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코스피 100 안에 안 들었었는데 갑자기 100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잘 보세요. 그것들이 잘 가면 기아차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고요. 신규 편입된 종목은 따로 파악을 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무조건 1등부터 100등까지만 이렇게 세팅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지금 새로 들어왔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도 업종하고 주도 종목을 또 파악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뭐냐, 그럼 그 업종 내에 있는 대표주라든가 2등, 3등주가 뭐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 같았을 경우는 어땠습니까? 작년까지 자동차였었잖아요. 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전자였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주도주는. 바뀌기 때문에 이게 영원 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가르쳐 드리면 한번 그래프로 이걸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아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가 이제 제가 이제 매달 100등까지 이제 관심 종목 세팅해 놓으라 했잖아요. 그럼 네. 기아차가 순위 랭킹이 올라가는 거 한번 딱딱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쫙쫙쫙쫙 올라가요. 똑같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품주들 다 같이 올라가요. 아주 간단해요. 산수입니다.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았냐? 그럼 제가 그냥 혼자 연구한 거예요. 저의 기법은 네.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신규 편입된 종목이 주도 업종이라면 이제 적극 공략해 주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서 자, 탑10 안에 새로운 어떤 업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이. 근데 이게 전기전자였어요. 그럼 공략할 필요가 있죠. 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일까요? 자동차죠. 그러니까 네. 운송 장비 자동차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들어왔던 종목들이 뭐가 있냐? 지금은 좀 이미 높아져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만도라든가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특히 현대모비스는 워낙 강했고 만도라든가 네. 현대위아죠. 그걸 보는 거고, 최근 5년 동안 100위 안에 못 들어왔던 종목이 신규 진입하면 이거는 한번 쏴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누가 매수해서 올라갔을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괜히 매수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활용하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우량주 매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꼼꼼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평택총롬의 25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전달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11번째 시간에는 가치 분석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가치 분석을 제가 앞선 시간대 다 강의해 드렸는데 또 네.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봐요. 투자자들도 그러고 주식 전문가들도 그러고 이걸 안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차트를 보시고 나서 반드시 좀 보세요. 보통 이제 차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차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량이 형편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개인 투자자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저축은행을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쳤냐고. 저축은행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가치가 없는지 아냐고. 네. 근데 저축은행을 가치 주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랬죠. 그럼 한번 유보율하고 재무제표라고 형편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유보율. 유보율은 1000%가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1000%가 넘어야지 우량주라고 볼 수 있어요. 1000%가 안 되면 우량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하는 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이익이익을 보자. 그러니까 잉여금이 똑같이 많아도 자본 잉여금보다는 이익이익이 큰 회사가 좋은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 PER.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냐? 유보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익이익금. 세 번째가 PER. 근데 사실 펀을 왜 보느냐? 적정 주가를 산출한 논리입니다. 근데 절대 이거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 초보자 시절에 이 퍼에 한번 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94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서 막 따졌죠. 아니 이게 저평가됐는데 왜 안 가느냐. 한 10년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아, 이런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식 투자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퍼는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퍼까지 이 적정수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그거를 참고하는 이제 도구로 삼자는 거죠. 다만 유보율을 왜 보느냐?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이건 건강기록부입니다. 이 유보율이 높으면 일단 건강하다는 증명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익이익은 뭐냐?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죠. 성장성이 있는 거죠. 왜? 계속 돈을 버는 기업일까? 펄은 뭐냐? 현재 상태에서 이게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나 이걸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치 분석할 때 세 가지는 반드시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라는 거죠. 차트만 보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거래 정지되고 하루아침에 부도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차트도 보시지만 반드시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면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제가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10주차 강의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 또는 www.502.co.kr 사이트에 의견 남겨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보다 알찬 강의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강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